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날렸었네. 저는 최정환이고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합격의 등대가 되드릴 것입니다. 여기 서치라이트를 제가 비춰드리면 그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끔 반항아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두운 것을 좋아하나 봐. 막 피해갑니다. 제가 이렇게 물조리로 물을 주면,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은 그 물을 받아서 먹고 또 토양에는 무기염류를 흡수해서 잘 자라죠. 그래서 이렇게 무기염류가 듬뿍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조리로 뿌려주면 빛 사이로 그 물줄기 사이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용케도, 제주도 좋아.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물론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같은 것,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같은 것을 어디 이상하게 잘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질문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물론 전반적인 실력을 향상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중요한 것부터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 기본 과정을 다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은 들었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는 기본 과정, 그러니까 최공생,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생물 또는 하이탑을 적어도 한 번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을 듣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 따라가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반에 기본과정 수업을 듣고 오후반에 이 과정을 듣는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한 번 다 기본과정을 다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기본과정 듣고 오후에 심화를 하면 이 진도와 그리고 이 교재 순서가 기본반하고 심화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심화반에서 필요한 선수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은 매우 싫어합니다. 선행학습은. 물론 우리는 지금 선행학습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행학습을 다들 해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거를 막 공부를 하죠. 심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 이런 건 선행학습이죠. 물론 한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선행학습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는 선수학습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중딩들, 고딩들 가르칠 때 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서 고등학교 하이탑을 한번 공부를 다 했대요. 그래서 문제를 딱 줘봐. 그럼 30%도 못 맞춰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행학습을 했는데 그러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 거를 공부를 했는데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알고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 학년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서 좋지 않죠. 저는 선수학습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으로 진학을 할 때, 그럼 이 중2 겨울방학 때 중3 거 공부할 것이 아니라 중2 때 배운 것 또는 중1 때 배운 것 중에서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기초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년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여기서 선수학습은 우리 이제 생명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우리 시험에는 이제 생물이라고 됐지만 그 생물에서 선수학습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것을 다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 기본 이론반에서 했던 것을 선수학습란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하시고 시간이 충분히 아직은 있을 테니까 기본 과정의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5페이지에 보면 그 기본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랭크를 만들어서 번호를 붙여놓고 동그라미로 그 답을 오른쪽 아래에 답을 쭉 적어놨죠. 그래서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 본문의 그 문제 번호에다가 답을 달지 말고 그리고 칸도 좁아. 답을 달 수도 없어. 답 달지 말라고 칸 좁게 해놨고
그리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험 임박했을 때 보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선수학습을 꼭 하시고, 그래서 기본 과정을 전체적으로 듣지 않았는데 오후에 와서 이 수업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 시험이 6월인데 1, 2, 3월에 기본 과정을 공부하고 4, 5, 6에 심화를 하면 이미 늦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본을 들으면서 나중에 기본을 듣고 나서 4월이나 5월에 심화반을 인강으로 듣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 2, 3월에 기본을 듣는데 기본 실강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이 실강과 관계없이 인강으로 쭉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요때 심화를 실강으로 듣는 경우에 심화를 수업 들어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과정, 처음부터 기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업을 들어오면 소문은 듣고 왔는데 저 새끼 왜 이렇게 강의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에 따른 전자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은 1, 2, 3월에 걸쳐서, 그럼 보통 3개월에 13주가 나오는데, 이번 1월과 2월에 화요일 휴일이 한 번씩 있죠. 1월 1일 있었고 설날 명절 있었고, 그래서 11주가 되고 3시간씩, 그래서 여기다가 9번을 더 할 예정입니다. 9번을 더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4월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3월 이내에 3월 말까지 해서 다 끝낼 거고, 보강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보강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제 개인적인 사정에서 약간 빼거나 더 추가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강의 없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강의 잡혀 있죠. 월요일 잡혀 있고, 그리고 토요일에 또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보강 계획은 실은 요 11번 하는 것이, 물론 이제 1월, 2월 수업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2주 강의인데 우리가, 그래서 요게 정규 커리큘럼에 8번, 그러니까 요번에 11 플러스 9번을 보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 교재는, 작년 거하고 뭐 거의 같은데, 한 20페이지 정도 늘어났어요. 20페이지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걸로 수업을 듣는다면 순서나 또는 일부 추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업에 약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또는 매 시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선수학습을 꼭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진행이, 강의 진행이, 선수학습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특별한 것만 어쩌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선수학습은 거의 다루지 않고, 이 교재가 뭐 따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은 PPT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PPT 자료는 제 카페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전체에서 제 이름 치면 첫 번째로 안 나오는데, 또는 그 네이버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생물 최정원이나 최정원 생물을 치면 제 카페가 바로 뜹니다.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바꾼 다음에, 닉네임을 실명으로 바꾼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하셔야 돼요. 등업 신청을 하면 우리 학원 직원이 확인을 하는 대로 정의원 등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의원이 됐을 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해야 돼요.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뒤에다가 자기 생년을 집어넣건 아니면 적당히 앞에다 집어넣지 말고 뒤에다가, 그래서 실명이 아니면 카페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그 카페 각 그 섹션별로, 각 게시판별로 질문 요령들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규칙에 맞지 않으면 읽다가 그냥 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제가 좀 까칠한 편이라서 DNA를 이렇게 쓰고 질문하면 제가 답 안 해줍니다. 읽다가 뒤에 거 읽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 하이스코어는 하이스코어 게시판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 페이지하고 그 내용하고 번호하고 내용을 그리고 자기가 어떤 내용이 궁금한지를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 또 공부가 잘 안 될 때 공부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요청하면 한 5분 정도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10분. 그러나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상담글을 올려놓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여러분도 쓰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저도 타자 치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집에서 하는 물론 이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그런 요청들을 하시되 최대한 자기를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제가 가장 적합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 자료 카페에서 자료방 강의 자료방일까? 강의 관련 자료다. 강의 관련 자료 섹션에 강의 관련 자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제가 어제 올려놨는데 물론 2018년에 공부한 수험생들은 그거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뒷부분만 조금 달라졌으니까 2019년이라고 하이스코어 강의 자료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압축 파일로 2개 되어 있으니까 2개 다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챕터별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도 재본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칠판에 그림 그려가면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첫 시간이라서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냥 하겠고 2장부터는 PPT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제가 강조한 것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확인학습을 스스로 풀어옵니다. 역시 확인학습도 풀 때 물론 이제 어떤 합격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수기를 보면 2권을 준비해서 한 권에는 답을 적고 한 권은 자기가 답을 안단 상태에서 계속 확인하는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한 권만 가지고서 공부를 할 때는 답을 직접 달지 말고 여백에다가 답을 달거나 아니면 다른 노트에다 답을 달거나 해서 틀린 것에다만 체크를 해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확인학습 6쪽 확인학습 1번입니다. 다시 생물의 탐구 방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에 가설이 있죠.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그럼 가설을 왜 설정하느냐?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문제인식을 하고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번. 고찰된, 관찰이 오타 아니에요. 고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하면서 관찰했다는 뜻이겠죠. 그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가설은 또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써서 예전에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지어놨죠. 그래서 생물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하고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들죠. 그래서 종족 유지 현상도 나타나죠. 구체적인 설명은 기본반에서 다 했으니까 이것은 하진 않을 거고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합성.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광합성. 그리고 그러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반대로 이화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대표적으로 세포흡이 있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발열 반응.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그리고 발생 및 생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종주기지 현상의 생식, 유전, 그리고 적응 및 진화 이렇게 암기까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는데 뭐 2번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볼게요.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틀렸죠. 같은.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는데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3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서로 다른 조직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를 예를 들면 위는 상피 조직도 있고 결합 조직도 있고 그리고 근육 조직도 있고 신경 조직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물론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단계 기관계. 자, 그런데 기본 과정에서는 고딩 수준에서는 조직을 4종류로 나누지만 대학 수준에서는 5종류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 신경조직에는 신경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 신경세포인 뉴런 그리고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교세포 또는 아교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대학 수준에서는 조직을 5종류로 나누는데 신경조직 그리고 아교조직 물론 신경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포 다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이런 말은 이걸 합해서 얘기할 때 구조 기능이 유사한 그래서 이와 같이 4종류 또는 5종류로 조직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3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맞는 말이고 4번 식사 후 간에서는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겐이 합성되는데 뭐가 달라? 다르다. 작년 거다. 다시 내가 뭘 빼먹었을까? 2번 빼먹었다. 다시 할게요. 1번 그럼 말을 해야지. 그래서 왜 이상한 표정을 지을까 했는데 1번 다시 1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아까 2번은 3번과 한 가지씩 밀렸죠. 2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 생물은 분자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아래 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이 각 단계마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를 구성하는 상피 조직을 보자 이거야. 물론 위를 구성하는 게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또 아교 조직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상피 조직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특성이 위에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한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창발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적 특성. 그러니까 또 개체들이 모여서 일정한 지역에서 살 때 개체군이라고 하죠. 개체무리. 그래서 개체군에는 개체에서 없었던 또한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개체 수준에서는 나타나지 않죠.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 이러한 성질들을 창발적 특성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하나 끼어 들어갔네. 그리고 3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리고 4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맞죠? 5번 식후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녹말이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고 포도당이 흡수가 되고 그 포도당은 일단 간으로 가죠. 그래서 일부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죠. 이런 에너지를 방출하는 흡열 반응이다. 말장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장난을 이다 적어 놓은 것은 우리 실제 시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되는 것을 합성인 거 모르는 사람 없고 공부를 했으면 동화작인 거 모르는 사람 없고 흡열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흡열 반응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시험 볼 때 선택지 하나에 있는 단어 하나, 글자 하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집어넣어봤고 그 다음에 6번 생물의 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하죠. 그러나 고드름, 석순, 자수정 이런 것들이 크기가 커질 때 세포 분열과 물질 대사를 동반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물질들이 점점 쌓이는 거죠. 침적. 그래서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세포 분열과 물질 대사에 의한
생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되게 생물이 생장한다는 얘기는 세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포수가. 물론 세포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고, 물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꼭 세포수 늘어나는 것만 아니라 그 분열의 세포가 작아지면 세포가 또 커지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생물의 생장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과 세포의 생장을 동반하죠. 대개는 세포 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럼 7번. 해조류의 수직적 분포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적응의 결과이다. 우선 생물의 특성 중에 적응이라는 것은 항상성은 개체 수준에서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같은 상태. 체온, 혈당량, 삼투압, pH 등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개체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적응은 종족 수준에서 유전자의 변화가 누적되어서 적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환경이 변했을 때 자기의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해조류의 수직적 분포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기본반에서도 배웠었죠. 생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광합성은 식물도 하고 조류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세균도 광합성을 할 수 있죠.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식물과 조류는 주로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가시광선, 빨간 호초 파남보. 그런데 세균은 물론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을 이용하게 되죠. 자, 세균은 엽록체가 있어 없어? 광합성 세균은 엽록체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세균이기 때문에 세포 막성 소기관이 없다. 그러니까 광합성 세균은 엽록체는 없다. 그런데 식물과 조류는 엽록체를 갖고 있다. 어쨌건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도 엽록체는 없지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색소는 필요하죠. 그럼 일반적인 광합성 세균은 엽록소가 있다 없다? 일반적인 광합성 세균은 엽록소가 있다 없다? 자, 광합성 세균입니다. 광합성 세균. 어려워? 광합성 세균은, 일반적인 광합성 세균은 세균이니까 막성 소기관이 없다. 그럼 엽록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엽록소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대부분은 별도의 엽록소를 갖는데 그것을 세균 엽록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상식물이나 조류가 갖는 엽록소 A, B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만약에 그 종류가 똑같다면 그 광합성 세균의 경우에도 가시광선을 광합성에 이용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대개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적외선을 이용한다. 주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특별히 세균 엽록소라고 합니다. 물론 고딩 수준에서는 광합성 세균도 엽록소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종류가 달라. 세균 엽록소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가시광선 얘기하려다 약간 얘기가 빠졌는데, 자, 그런데 그 광합성 세균 중에 요런 애들 있죠? 남조류. 다른 말로 남세균.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물론 일반적인 광합성 세균은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써 못 써? 물을 써 안 써? 물을 안 쓰죠. 이 식물과 조류는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쓴다. 그래서 물의 분해 결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광합성 세균은 수소 공급원 물을 안 쓴다. 무엇을 쓰냐? 황화수소를 쓴다. 그러니까 황이 나온다. 공급원으로서. 또는 수소 기체를 쓴다. 그래서 그 부산물이 안 나온다. 물론 나중에 광합성 파트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남조류는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원시 지구에서 산소가 없을 때 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죠.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씁니다. 다른 세균들, 다른 광합성 세균들은 수소 공급원으로서 물을 안 쓰는데 남세균, 다른 말로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는 수소 공급원으로 물을 쓰기 때문에 산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또한 얘네들은 일부 가시광선도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물론 남세균의 경우에는 엽록소 A를 갖고 있습니다. 엽록소 A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빨강색 바깥쪽을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육상식물이나 조류가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요 가시광선밖에 없다. 그런데 파장은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이 높은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하고요. 요 낮은 부분들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파장은 이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진동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이런 파장이 몇 번 그려지느냐, 쉽게 말하면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을 하냐, 그게 진동수죠. 그런데 진동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집니다. 참고로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람다분의 하C 이렇게 나타내는데 H는 플랑크 상수 일정한 값이고 C는 빛의 속도. 그 외에는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냐면 하뮤 H 뮤라고 있습니다. 뮤는 진동수죠. 자, 그러니까 람다는 파장, 즉 이 길이, 뮤는 진동수. 그러면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는 비례하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여기서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많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 적어? 파장에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죠. 적어진다고 합시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에는 반비례하고 진동수에는 비례하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투과율. 그 투과율이 매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살을 뚫고 들어올 때랑 물을 뚫고 들어갈 때랑 다른데 물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커 작아. 기본반에서 안 배웠어? 한 번 배우고 다 알면 이게 안 앉아있겠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작죠. 그러니까 빨간색 빛은 깊이 못 들어가.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녹색광이나 청색광의 경우에 색깔 없으니까 흰색으로 나타날 텐데 깊이 들어가죠. 육상식물의 잎이 녹색을 띠는 것은 녹색을 흡수해서야 반사해서야? 반사해서. 그럼 녹색을 띠는 애들은 녹색을 광합성에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자기가 반대되는 색깔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합니다. 이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바다 깊은 곳에는 청색이나 녹색과 반대되는 붉은색을 띠는 홍조류가 분포하게 되고, 물론 그 청색광이 요 위에도 분명히 있으니까 홍조로 이렇게 분포하고 더 위에까지, 그다음에 녹조류가 이렇게 분포하고 갈조류가 이렇게 분포하고, 이와 같이 해조류의 수직적인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빛의 세기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죠. 또는 투과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번 빛의 세기에 따른 적응 결과가 아니라 빛의 파장에 따른 적응 결과이다. 8번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은 우리가 분류할 때 통일성, 공통된 특징을 갖는 것들끼리 묶죠.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것들끼리 나누죠. 이게 분류의 기본인데, 그러면은 여러 생물들은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신처럼 생긴 집신벌레가 있다. 그 집신벌레의 섬모와
사람의 기관지에는 역시 선모상피세포가 있는데 그 선모가 9 플러스 2 구조로서 동일하다. 무엇의 9 플러스 2 구조? 대답 안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미세소관의 9 플러스 2 구조. 미세소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미세소관을 구성하는 단백질 튜블린. 참고로 세균의 선모는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다. 세균은 선모도 갖고 있고 편모도 갖고 있고 진핵생물은 선모, 편모를 가지고 있는데 편모 역시 진핵생물의 편모 역시 미세소관의 튜블린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소관의 9 플러스 2 구조다. 그런데 세균의 선모나 편모는 9 플러스 2 구조가 아니다. 그 말은 미세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 나중에 또 구체로 나오는데 이 편모를 플라젤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모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플라젤린이라고 하고 이 선모, 성선모가 있습니다. 필리. 그래서 그 성선모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필린이라고 한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세균의 것은 미세소관의 9 플러스 2 구조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집신벌레의 선모와 사람의 선모는 똑같이 9 플러스 2 구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집신벌레는 원생생물이고 사람은 동물이고 그럼 유연관계가 굉장히 멀죠. 그럼 유연관계가 멀다라는 얘기는 지금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그 다양성 속에서 이런 통일성을 엿볼 수 있죠. 통일성 속에 또 다양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여러 가지 생명현상 중에서 진화죠. 구 번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 비생물적 특성의 세포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왜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소라는 것의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포 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니까 리보솜도 없다.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비생물적 특성이죠. 그래서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 또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생물적 특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생물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러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세포 내에서만 나타난다.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고 그럼 세포 내에서 증식, 돌연변이, 그다음에 적응 및 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DNA 또는 R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9번은 핵산. 10번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되는 것은 독감 바이러스의 무엇 때문? 돌연변이 때문. 네, 기본반에서 조금 배웠을 테니까 물론 나중에 분자 생물학 파트에 가서 DNA 복제와 그리고 DNA로부터 RNA 만들어내는 과정 전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물론 이때 여러 가지 특히 DNA 복제 과정에는 여러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그럼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DNA 중화 요소 그다음에 RNA 만드는 요소를 RNA 중합 요소로 가는데 물론 여러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DNA 중합 요소는 복제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수선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 능력을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proofreading이라고 했죠. 기본반 수업 안 들었어? 기본반 설명 안 했어?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얌전하지 오늘?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잘해 합격을 한다니까? 처음 들어? 기본반 안 들었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알겠어요. 카메라에 있으면 긴장을 한다니까. 특히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막 긴장을 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KBS 방송국에서 한 8분, 10분 정도 TV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나운서 정은아 아나운서하고 누구였더라?
아침마당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그래.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떨렸어. 별거 아니네. 카메라 3대가 딱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있는 게 빨간불에 딱 들어와. 오, 심장이 그냥 아드레날린이 그냥 막 분비가 되고. 자, 4', 3'. 역평행 구조니까 3', 5'. 그래서 DNA가 복제될 때 요 선도 가닥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있었으면 물론 프라이머 생략하고 합시다. 그럼 여기 차례대로 티민,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렇게 만들겠지. 다시 말하면 이런 염기를 가는 뉴클레오티드를 차례대로 갖다 붙여나가는데 여기 티민을 붙여야 되는데 티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시토신이 붙었대가 시토신 뉴클레오티드가 그런 상태로 쭉 가면 그게 돌연변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이걸 끊고 요 방향으로 끊고 그죠? 그래서 그 복제되고 있는데 실수를 했을 때 끊는 것은 세균에서 DNA 중합효소 원에 3' to 맞아? 4'의 엑소뉴클레이스 기능. 이제 기억나요? 기본 안 듣고 왔어? 이게 암울하지 오늘? 세균의 DNA 중합에서 3와 1이 있는데 1은 4' to 3' 방향으로의 뉴클레오티드를 한 개씩 붙이는 기능을 뭐라 그래? 뉴클레오티드 하나씩 붙여서 늘려나가는 걸 뭐라 그래? 신장. 그래서 이런 기능을 물론 폴리머레이스를 중합효소라고 번역했지만 이 폴리머라즈의 기능을 갖고 있죠. 신장 기능. 그리고 실수를 하다가 다시 실수를 했을 때 끊을 때는 지금 여기가 4' to 3'인데 요 방향으로 끊어나가죠. 그러니까 3' to 4' 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스의 기능. 그래서 요 기능을 1번 기능, 얘를 2번 기능이라고 할 때 세균의 DNA 중합에서 3는 그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다. 1도 그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에 뭐가 있냐면 4' to 3' 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스의 기능을 갖고 있어서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다. 이제 기억나지? 방금 네 한 사람은 올해 합격한다. 자, 지금 요 기능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수선 기능. 그런데 RNA 중합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RNA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전사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티민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우라실,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우라실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우라실 뉴클레오티드를 붙여야 되는데 시토신 뉴클레오티드 붙였다. 그냥 쭉 간다는 얘기야. 실수를 고칠 수가 없어. DNA 중합에서는. RNA 중합에서는. 그런데 DNA 중합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럼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 중에 DNA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서 다시 DNA를 만드는 거고 RNA 바이러스 어쨌거나 RNA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RNA 중합에서는 그런 수선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더 많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데 따라서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된다. 왜?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그 RNA 중합효소의 특징 때문이죠. 시간 오래 걸렸네. 그럼 10번 해결됐죠? 자, 11번. 물음에 대해서 아래에서 고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이건 기본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반복.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좋겠다.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는 A형 바이러스도 있고 B형, C형, E형까지 있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것들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쓰는 것은 그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질환들이죠. 그래서 수두,
단핵구, 백혈구 일종이죠. 단핵구 증가증, 음부포진, 그리고 대상포진, 입가발진. 입가발진, 헤르페스, 허피스라는 바이러스였는 것이죠. 이 허피스가 누구에서 전염이 되냐면 엄마 아빠에서, 엄마 아빠가 아기한테 뽀뽀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에 잠복을 하냐면 척수에 잠복을 합니다. 척수에 잠복을 했다가 컨디션 나빠지면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된다. 그래서 천연두, 그다음에 결막염입니다. 결핵은 세균성 질환이고, 그리고 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형 질환이죠. 반면 이제 DNA 바이러스고요. DNA 바이러스, 이제 RNA 바이러스는 피 없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아이들,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안 돼요. RACU. 그래서 물론 TMV가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식물성 바이러스지만 외우기 쉽게끔 그냥 하나 집어넣은 거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지금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질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볼라, 그리고 소아마비, 홍역, 그다음에 A형 간염 바이러스뿐만 미쳤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만 DNA 유전 물질로 갖고 나머지 A형, C형, D형, E형 간염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다. A는 에이즈, 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는 HIV, 그리고 볼거리라고 부르는 유행성 이하선염.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까지 해 두셔야 됩니다. 이미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어. 기억으로는 대상포진이 한번 출제가 됐고, 그럼 이제 11번 해결이 됐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 방어적인 관련해서, 병원체와 관련해서 원생동물에 의한 질환을 골라봅시다. 원생동물에 의한 질환. 아메바가 원생동물이죠. 그러니까 아메바성 이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꺾음거로 하고, 원생동물에 의한 질환, 아메바성 이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수면병. 배운 거 기억나죠? 또 있어? 말라리아. 말라리아 병원충에 의한. 됐죠? 자, 그 다음. 세균에 의한 질환 고릅시다. 세균. 메모합시다. 세균성 질환. 첫 번째 줄에는 결핵, 폐혈증, 인두염. 두 번째 줄에는 업내, 세 번째 줄에 보툴리누스 중독,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괴저, 임질, 매독. 임질과 매독은 세균에 의한 성병이죠. 예전에 7급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온에 의한 질환을 찾아봅시다. 프라이온. 맨 마지막에 나오는 스크래피, 광우병, 그리고 크로이치펠트 야구병. 프라이온 또는 프리온이라고 하죠. 프리온에 의한 질병. 곰팡이에 의한 질병 골라볼까요? 곰팡이에 의한 질병. 두 번째 줄에 피부사상균. 그리고 대표적인 무좀. 그럼 다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